자, 여러분들, 이제, 요번 모의고사는 이제 2회 모의고사 문제풀이에요. 2회. (21분부터) 진행을 하겠죠. 현재 다음 건축 관련 용어로서 이 바르지 않은 걸 물어봤네요. POE라는 거. 두 번째, 시멘트 디퍼런셜. LCC. LCC는 우리가 그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라 그래가지고요. 기획부터 우리 해체까지, 추가까지 얘기하는 총 비용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럼 LCC 잠깐 설명드리면요. 이 LCC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 그러면, 설계 비용이 있고, 그 다음에, 시공 비용이 있고, 그 다음에, 철거에 해당하는 유지보수 비용이 있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초기에 투자하는 비용과 건축주가 나중에 그 요구하는 비용이 있는데, 이런 비용 중에 100원이 나왔고, 나중에 100원이 나왔으면 합계는 얼마가 나와요? 200원이 나오겠죠. 그럼 일단 설계 시공 비용을 예를 들어서 좀 더 하자. 더 써서 한 120원이 나왔다. 그런데 유지보수 비용은 50밖에 안 나왔으면 얼마가 나와요? 170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 초기 투자 비용이 좀 많은 것 같지만 적절한 이런 설계와 시공을 해주면 유지보수 비용이 줄어드니까 총 비용은 줄어들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LCC는 결과적으로 총 비용 중에 가장 최적화된 최소 비용값을 알아보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신축일 때 이런 비용을 너무 싸게 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 적정한 비용으로 했을 때 유지보수 비용이 최소 작아진다면 전 총합, 이 총합 비용이 작은 걸 최저값으로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LCC. 자, 그 다음에 이제 문헌조사법이라고 나오는데 정답이네요. 이 문헌조사 이 법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기존 이 발간된 서책들, 북 이런 것들 등 이런 것들을 문서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데 논문이라든가 이런 기존에 발간된 것들은 사실은 시대가 지나면 오류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때에 따라 우리가 이런 오류가 있을 수가 있다는 가정을 해줘야 되는데 오류 없이 조사를 마무리할 수 있기 때문에 답은 4번이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법이 개정된다든가 기준이 바뀐다든가 추세가 바뀐 이런 여러 가지 오류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류가 생길 수 있다는 단점이 생기는 겁니다. 비용은 저렴하지만. 22번 문제. 오스카 뉴만은 이제 우리 방어적 공간 제시하는 범죄 예방 4요소다. 영감이 아니죠. 답은 4번이네. 그죠? 이건 자주 나올 수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영역성이나 감시나 이미지라든가 안전한 환경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돼요. 23번 문제. 지속 가능한 설계다. 이 지속 가능한 설계의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생태계를 유지하고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 선에서 우리가 발전시키자는 거예요. 발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존치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용을 해. 이용을 하지만 이용을 하고 발전을 시키지만 이 생태계는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린 네트워크를 만들어준다든가 그래서 동물의 길들을 이렇게 해주고 비오톱을 만들어서 소생물 서식 공간을 만들고 그래서 자연환경을 많이 해치지 않고 자연환경 지수에 따라 우리가 건축한다든가 그 다음에 에너지를 우리가 덜 쓸 수 있도록 계획한다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현재 딱 보니까 답은 4번이죠. 이 요구형 설계에 보면 공급자 위주가 아니라 사용자, 거주자 또는 이 수요자 있죠. 수요자가 요구가 되는 설계가 돼야 되는 거지 공급자가 요구가 되는 설계가 아니라는 얘기죠. 답은 4번이죠. 그 다음에 24번 문제예요. 24번 문제를 보면 토지이용 계획의 내용이 나와요. 랜드 유지 플래닝이라 그래가지고 그 토지에 대한 이용 계획은 1번, 2번 특히나 이 중요한 게 이제 주변 환경과의 조화, 어떤 조화가 중요해요. 조화. 이 토지이용 계획이 적절히 될 수 있는 이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도시 설계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용도가 있으면 용도가 조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4번째 봤더니 답이네요. 왜냐면 도로의 너비가 나오는데, 이 도로의 너비. 이 도로의 너비에는 우리가 이렇게, 이 보도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도로의 너비는 뭐가 될까? 보행자가 안전하게, 우리가 이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그 폭과 너비를 지녀야 되는 거고요. 지금 차도 같은 경우는, 어떤 차의 어떤 이동 속도라든가 차의 유입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절히 고려한 것들이 나와야 되니까 이 폭이라는 것은 이 기능적으로 가장 최적화된 이 폭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로경과적 측면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요? 도로의 기능적 측면이 우선돼야 되는 거죠. 물론 경관도 아름다워야 되긴 하지만 우선적인 건 기능적 계획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25번 문제. 그 아파트의 성립요소가 나와요. 아파트라는 게 이제 뭐 여러 가지죠. 우리가 대도시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많이 이동을 했어요. 그렇죠? 이동을 할 때 대가족이 이동하나 아니면 핵가족이? 핵가족, 뭐 두세 명의 어떤 작은 가족들이 이동을 하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이 막 인구 유입이 됐고, 인구 유입이 늘어났고요. 도시로. 그 다음에 세대 구성수, 한 가족의 어떤 세대 구성 인원은 감소가 됐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토지는 점점 부족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단독주택에 비해서 고층화된 아파트가 필요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럼 답은 3번이네요. 세대 구성 인원이 증가가 아니라 세대 구성 인원이 감소가 되는 거잖아. 감소. 감소. 자, 쉬운 문제예요, 사실. 26번 문제. 우리가 개방식 배치가 나와요. 개방식 배치 옳지 않은 거 타고 나오는데, 우리가, 이 오픈플라라고 하죠. 개방식 배치. 이 개실령은 이제 인디비주얼 시스템이라 그래요. 개실령. 이 개실령이라는 것은 좀 작은 규모죠. 이 작은 규모의 건물에 여럿이를 배치하고 한쪽에 복도를 배치하죠. 한쪽에 복도를 배치하고 이렇게 여럿이를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구획해주는 거. 구획이죠. 일종의 이 구획에 필요한 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이 건축주가 부담하는 거죠. 응? 건축주가 부담을 해요. 그래서 개실령 같은 경우는, 초기 비용은 좀 들어가죠. 들어갑니다. 초기 투자비가 좀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개방식 같은 경우는요, 큰 사무실 같은 경우에, 뭐 코아 배치가 되어 있고, 구획을 하지 않습니다. 구획을 하지 않고 우리가 통으로 쓰게 하는 거예요. 그럼 현재 비교하면 어떨까? 얘는 전체 면적 중에 이 공용실 면적이죠. 우리 퍼블릭 스페이스, 복도이죠. 복도 부분이 추가가 되죠. 추가가 되니까 어떻게 돼? 유효 면적이 상대로 유효 면적이죠. 유효 스페이스가 공간이 작아져. 하지만 얘는 별도로 칸막이를 내가 부담하지 않죠. 그래서 이 건축주는 굉장히 건축주 입장에서는 경제적이라 할 수 있어요. 왜? 건축비 우리가 이런 구획비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알아서 해놓은 임차인이 알아서 너희들이 알아서 사용을 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불황이 될 때야, 불황. 이 불황이 되게 되면 경기가 안 좋아지면은 우리가 이 사무실 하나가 이렇게 나갈 수 있죠. 하지만 두 개가 남아 있죠. 얘는 어떻게 돼요? 한 번 나가면 이제 오면 언제 오니? 야, 6개월, 1년씩 막 노는 사무실이 있는 거예요. 통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건축주는 불황일 때는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하고요. 개방형은 평소에는 초기 투자비가 들어가니까 비경제적인 것 같지만 불황일 때는 오히려 괜찮다고 합니다. 큰 손해를 안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개실령 같은 게 뭐가 장점이냐? 소음, 옆방에서 소음이 안 들리죠? 소음이라든가 프라이버시 유지. 좋아요. 소음 방지도 되고 프라이버시 유지가 좋은 게 개실령이 얘네들은 막 소음이 들리죠. 소음 방지나 프라이버시 유지가 굉장히 어려운 게 개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개방식
이 개방식 응용한 게 일종이 바로 뭘까? 오피스 랜드스케이핑이에요. 그래서 오피스 랜드스케이핑 같은 경우는 고정이나 반고정 칸막이를 없애고요. 우리가 불규칙적으로 좀 자유롭게, 상대적으로 불규칙적으로 우리 책상 배치를 유도해서 중요한 목적은 뭐예요? 업무의 능률성이죠. 업무의 어떤 능률성을 위해서 우리가 그 고정이나 반고정 칸막이 대신에 그 실내 조경 요소, 랜드스케이핑, 실내 조경 요소, 화분이라든가 플랜트 박스를 배치해서 업무의 어떤 연관성, 능률성 중요시했던 게 오피스 랜드스케이핑이에요. 기하학적 배치가 아니라 불규칙적인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현재 얘기는 개방식 배치죠. 그러면 옳지 않은 것 A 틀렸죠. 불황에는 불리하죠. B, C 방의 길이나 어떤 깊이에 변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 D 그렇죠. 전체 면적을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E 틀렸습니다. 왜? 동일성과 쾌적감 확보에 유리하다고 볼 수 없으니까 A, E가 틀렸으니까 답은 1번이다. 이렇게 해서 이런 스타일도 많이 출제가 되는 거예요. 개실형, 개방식, 오피스 랜드스케이핑. 자, 27번 문제. 27번 문제는 병원축 계획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물어봤습니다. 병원축 계획이야. 1번 A. 우리가 이제 병원 건축 계획에 병실 같은 경우 있는데 병실 같은 게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개 기본으로 하고 요즘엔 또 이렇게 한쪽에 화장실 배치하기도 하죠. 그렇죠? 배치하기도 합니다. 이때 이 실 중앙에는 전등을 달지 않고 이 개별 조명 중심으로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만약 누군가가 내가 일어난다고 해 중앙 전등을 켜버리면 어떻게 돼요? 딴 사람들이 다 아침이 자고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개별 조명 중심이에요. 개별 조명 중심으로 배치하고요. 사람들이 천장만 쳐다보기 때문에 천장 부분은 반사율이 높지 않은 걸 배치합니다. 다만 사람들이 창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해주는데 이 시선 방향이 이거고 창 방향은 이거죠. 그래서 옆으로 살짝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계획적 처리 같은 것도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특히나 여기 출입구문은 보통 안여다질 하거나 슬라이딩 하는데 유효폭이 115cm. 야, 얼마가 돼? 1.1m 정도죠. 요거 이상 요구합니다. 정확히는 115cm, 강론상 약 1.1m, 약 1.1m 이상의 출입구 계획이 필요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안여다질 하거나 또는 요즘엔 슬라이딩을 많이 하는데 요즘엔 슬라이딩 방식을. 그래서 최근 병원 가면 대부분 슬라이딩 방식이 많아요. 안여다지보다는. 그래서 우리 A는 틀렸고요. 그래서 B, 그 다음에 C, 이 간호사 이 대기실 같은 경우는 24m 이내 해야 되는 거죠. 병상수는 30에서 40베드스 정도를 종합병원에 일반적으로 하는 거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D, 우리가 출입구는 1m 이상이 아니라 115cm 또는 약 1.1m 이상의 출입구 계획이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답은 A, C, D가 틀렸으니까 답은 3번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체크가 되는 거고요. 자, 28번 문제 출합 시스템이에요. 출합 시스템. 이 출합 시스템 문제를요, 잘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 항상 비교 문제죠. 그럼 이 출합 시스템은 우리가 폐가식이라는 게 있고요. 폐가식. 완전히 대비되는 게 우리 그 자유개가식이죠. 중간되는 게 이제 반개가식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안전개가식이 있어요. 그럼 이 안전개가식은 뭐가 안전하다? 북이 좀 안전하다. 북에 도난을 방지할 수 있다. 뭐 이런 뜻이에요. 안전개가식. 그럼 이제 내용을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이 폐가식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항상 우리 그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이유가 뭐냐? 글만 외우려고 그래요. 제가 공간으로 설명할 걸 잘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폐가식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소구가 있어요. 소구가 있고요. 들어가는 출입문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카운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목록대가 있어요. 목록도 좀 혼잡합니다. 그래서 목록에 의해서 이렇게 대출 신청을 해요. 그러면 관원이 다 받아서
이것들을 이렇게 책들을 찾아서 호명해서 불러주고요. 이 책을 가지고 열심히 열공하다가, 그쵸? 열심히 열공하다가 다시 반납할 때 관원한테 우리가 확인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폐가식 같은 경우는 주로 대규모에 적합하고요. 응? 대규모에 적합하고 이 폐가식은 뭐가 중요해? 책의 보존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관원들은 굉장히 일량이 많고요. 이용자도 목록에 의해서 책을 대필받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대규모는 폐가식이 좋고요. 더군다나 우리가 희귀본, 이 희귀본 같은 거는 소규모지만 이 보존을 목적으로 하니까 폐가식을 채용하는 게 적합하다는 얘기예요. 자유계가식은 뭐냐? 자유계가식은요. 여기 이제 관원이 앉아 계시고 이게 서가가 있어. 서가 책꽂이가 있고 열람 공간이 있어서 들어가면 마음대로 책을 봐요. 마음대로 책을 봤다가 보신 책은 제자리에 갖다 놓을 수도 있고 반납 때 책을 이렇게 반납해 주는 경우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자유계가식은 상대적으로 이 책이 손상될 수 있고 책이 분실될 우려가 큽니다. 가장 크죠. 이런 요소가. 하지만 이용자는 불편하지 않고요. 관리자도 크게 일량은 많지가 않아요. 다만 문제는 뭐냐? 이 관리가 불성실하면 가장 책 찾기가 힘든 것이에요. 왜? 여기에 있어야 할 곳을 여기다 갖다 놓으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소규모, 주로 소규모 또는 어린이용 열람실 같은 데는 자유계가식이 이용됩니다. 이 반계가식은 뭐냐? 최신간이야, 최신간. 우리가 최신간 같은 거는 이제 반계가식으로 해서요. 우리가 열람 기록을 남기고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 왜 반계가식이냐? 이렇게 공간에서 표지 정도는 볼 수가 있어. 다만 이 책을 빌릴 때는 노타치, 그죠? 우리가 몇 호로 주세요라고 해서 관원한테 이렇게 기록지를 남기고 볼 수 있도록 해줘. 왜? 이 관원한테 기록지를 남기자면 보면 어떻게 돼요? 최신간 지가 혼자 몇 달, 몇 날을 끌고 다니면 로테이션이 안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체크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기록을 남기다는 얘기고요. 이 안전계가식은 뭐냐? 안전계가식은 우리 국내에 제가 도서관을 다녀봐도 교과서에 안전계가식은 없어요. 이에 가까운 게 국회 논문실인데 실제로 우리가 교과서는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한쪽에 카운터가 있고요. 카운터가 있고 여기 출입하고 들어만 가고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어요. 그럼 이 목록실이 필요 없고요. 필요 없고 서가에 들어가서 책을 내가 선택을 해요. 선택을 해서 주면은 관원이 이름을 남기고 줍니다. 그럼 책을 열심히 공부했다가 나중에 반납하고 나가는데 이때 중요한 건 뭐냐? 관원 입장에서는 일량이 폐가식에 비해서는 줄어들어요. 왜? 내가 일일이 소구 진입할 필요 없고 이용자가 진입하니까. 그럼 이 책이 도난을 방지할 수 있다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래요? 일단 이 열람자가 이 책을 이 서고에서 열람실로 날아갈 때는 기록을 남기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국회도서관은 기록 안 남깁니다. 근데 교과서에서는 기록을 남기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보다가 나중에 반납할 때도 확인을 하죠. 그러니까 도난은 방지할 수 있지만 이 서고 내에서 일부 손상이 우려가 돼. 뭐 책을 떨어뜨린다든가 이 서고 내에서 우리가 활동하는 이 관람자를 뭐 매일 감시할 수 없거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책에 도난은 방지할 수 있으나 약간의 손상은 될 수 있더라. 다만 그래도 도난을 방지하니까 안전계가식으로 주로 소규모 논문실 같은 데는 이 안전계가식을 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이런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A, 자유계가식은 책의 마모 망칠 가능성이 자유계가식은 높다. 그렇죠. 맞는 얘기고. 자, B, 반계가식은 대량 아니죠. 소량 소규모지 반계가식 최신간이니까. 그 다음에 C, 오케이, D, 안전계가식은 도서 열람을 체크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안전계가식은 손실이나 파손 우려가 없다. 아니죠. 왜 그러냐면 도난은 방지할 수 있으나, 그쵸? 일부는 파손될 수 있어. 손상. 파손의 우려는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B와 E가 틀렸으니까 답은 2번이네. 그래서 28번의 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내용을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9번 문제 풀어볼까요?
자, 우리 29번 문제는요. 29번 문제는 미수가 건축계획 설명으로 옳은 거 물어봤어요. 자, 우리가 이제 전시 방법이죠, 전시. 현재 A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이 하모니카부터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모니카 전시에 가장 기본이 뭐냐, 이렇게, 흡입구처럼 보인다는 얘기예요. 흡입구처럼. 여기다가 이제 전시물을 이렇게 배치하는 겁니다. 이 칸막이 형태가 천장까지 닿을 수 있고, 안 닿을 수 있고,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동일한 그 작품 유형들을 반복적으로 연속적으로 배치하는 이런 형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모니카 전시. 자, 맞는 얘기고, B. 우리가, 얘는 순로 형식을 얘기하네. 그쵸? 얘는 특수 전시 형태를 얘기했고요. 그 순로 형식을 봤더니, 그 대규모 미술관을 각시를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연속 순로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요? 이 중앙홀 형식이 돼야 돼요. 이 중앙홀 형식 같은 경우는 큰 건립부지에 이렇게 굉장히 큰 중앙홀을 배치하고요. 사람들이 들어가면 이렇게 마음대로 들어가도 크게 지장을 받지 않는 이런 형태를 얘기해요. 다만 이 중앙홀 형태의 큰 단점이다라고 하면 이 중앙홀이 크다면 굉장히 좋은 형식이 돼요. 그런데 얘가 가장 큰 단점은 증축이나 성장에 가장 불리해요. 증축에 가장 불리하더라. 왜냐하면 얘가 휘장을 하려고 한다면 결국 이 중앙홀은 오히려 이 전시 공간을 크게 하면 할수록 어떤 분이 생겨요? 중앙홀이 작아지거든요. 중앙홀이 작아지면 마치 이렇게 복잡한 시장 형태가 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성장에 굉장히 불리한 형태가 바로 중앙홀 형식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C번 같은 경우 우리가 미술관의 채광 방식을 편측장, 채광이네 이거는 채광을 한다 그러면 조도 분포가 균일하다? 그렇지 않죠. 가장 불균일하게 돼요. 편측장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D번 같은 경우 알랜드 형식이라고 나왔죠. 이 알랜드 형식이라는 것은 섬이야, 섬. 바닥에다 이렇게 섬처럼 전시대 만들어 놓고 작은 거나 큰 거나 다 배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기 때문에 관람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작거나 크거나 다 유리한 형태. 그러나 중요한 건 뭘 얘기해요? 천장이나 벽면을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바닥에 놓는 전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틀렸네. 그쵸? 우리가 벽이나 천장을 직접 이용한다 안 한다 하지 않습니다. 2번 F는 맞죠? 그럼 A가 맞네. 그죠? A, E, F가 옳은 거죠?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현재 그 문제 유형이지만 상대적으로 여러분이 꼭 공부를 해야 될 여러 가지 유형들은요, 이렇게 여러 개 다중으로 선택할 수 있는 문제를 만들어 놨어요. 그럼 학습에 도움이 되죠. 자, 30번 문제. 이 30번 문제는 계산 문제네요. 이 조도를 구하시라고 그래요. 조도. 이 조도를 구하는 건 기본적으로 뭐라 그래요? D제곱분의 I. 이거죠. 광도죠. 이렇게 계산한 결과는 뭐라 그래? 룩스로 계산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광도를 거리의 제곱으로 나눠주면 조도가 돼요. 그럼 당연히 공식 쉽죠. 1000칸달러의 점광원이야. 이걸 뭘로 나눠줘? 2m 떨어졌어. 2의 제곱은 얼마가 돼? 256수가 되겠네. 그죠? 아주 쉬운 문제죠? 답은 4번이죠. 자, 그다음 31번 문제. 31번 문제는 우리가 급탕 방식을 얘기하는데, 이 급탕 방식을 얘기해요. 급탕 방식은 우리가 국소 또는 개별식이라는 게 있고요. 중앙식이 있고요. 이 국소 개별식에는 순간 원숙이라든가 저탕형 탕비기 방식이라든가 기소 혼합식이 있고요. 중앙식은 직접 가열식과
간접과열식이 있어요. 이 개별식의 순간식이라는 것은 내가 필요로 하는 그 개별적인 장소에 배치하는데, 내가 이렇게 수도꼭지 밑에다가 발열기를 만들어 놔서 내가 물을 틀 때만 순간적으로 발열이 되기 때문에 저탕량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니라 언제만 순간순간 내가 필요할 때만 찬물을 틀면 그 찬물 사이로 들어오는 그 가열 공간이 뜨거워지면서 물이 급탕이 되는 게 바로 순간온수기고요. 순간온수기. 필요할 때 이 순간적으로 가열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저타형 탕비기는 서머스탯 온도조절기 안에다가 이렇게 가열코를 집어넣어서 우리가 공급할 때 저타형 탕비를 하고요. 기수원압식은 우리가 증기와 찬물이 있으면 찬물 안에다가 증기를 꽂아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이 100%에 가까울 정도로 높은 정도예요. 다만 소음이 크기 때문에 스팀 사이렌서라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 직접가열과 간접가열인데 이 직접가열은 이렇게 보일러에서 스토리지 탱크 저탕조까지 직접 물을 연결해줘요. 그 물을 수도꼭지에 나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직접가열식이고요. 간접가열식이라는 것은 이 보일러가 있으면 저탕조에다가 뜨거운 물을 직접 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코일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렇게 순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뜨거운 물은 이렇게 우리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다시 이렇게 가겠죠. 얘도 다시 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현재 보시면 뭐라고 해야 되냐면 그 간접가열식은 굉장히 큰 대규모에 이용돼요. 왜? 보일러의 압력이 저압으로도 충분하거든요. 왜냐하면 규모에 영향을 안 받아요. 보일러의 압력이. 하지만 얘는 보일러의 압력이 영향받기 때문에 높거나 저탕 정도에 크면은 고압이 걸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얘는 주로 소규모에만 이용하고 이 방식은 주로 우리가 온수 전용 보일러로 이용하는 거고 얘는 난방과 급탕을 동시에 병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간접가열식이다. 다만 이 간접가열식은 열을 이렇게 코일 통해서 흘려주기 때문에 전열 효율은 높지가 않습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쭉 정리해서 보면은 우리가 중앙식이었고 코일을 통해서 공급하니까 뭐가 돼요? 간접가열식 되는 거지. 답은 4번이네. 그죠? 예, 아주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32번 문제. 이 32번 문제는 벨스트랩의 봉수파 기온이 간격다. 답은 4번 서징이죠. 이 서징은 우리 배관 펌프에서 양정과 유량이라는 게 이 반비례예요. 반비례. 근데 경우에 따라서 갑자기 이렇게 산형 그래프의 왼쪽 이게 서징 현상으로 우리가 압력이 이제 불규칙적으로 변동이 되면서 양정과 유량의 어떤 이런 관계가 자꾸만 이상하게 우리가 불안한 운전이 될 때 이것을 서징 현상이라 합니다. 서징 현상. 이 서징 현상은 공수파기와 관계없고요. 펌프의 어떤 이상 작동에 관계가 되는 게 서징이다. 보시면 되고요. 자, 33번 문제. 이 33번 문제는 건축법은 다음 규정의 대상지역이 아닌 것. 현재 보면 우리가 공개공지를 얘기하죠. 이 공개공지 대상에 이런 게 있어요. 일반 주거 지역과 준주거 지역과 상업 지역과 중공업 지역과 도시화 가능성이 크거나 등등등 이런 지역을 얘기해요. 그러면 답은 1번이죠. 왜? 중공업 집이 아니라 뭐가 돼야 돼? 일반 공업이 아니라 중공업이 돼야 되거든요. 그쵸? 자, 34번 문제. 자, 이 34번 문제는, 패시브 하우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거 물어봤어. 패시브. 이 패시브라는 것은 굉장히 물리적인, 패시브 하우스의 중요한 포인트는, 단열과 고기밀, 고성능 창호, 차양 등을 통해서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에너지 절약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쭉 보니까 답은 4번이지. 왜냐면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 에너지를 공급하겠다는 얘기잖아. 이건 뭘 얘기하냐면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하겠다. 이 얘기는 우리가 패시브적인 것보다는 에너지 제로 하우스에 관련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새로 에너지를 발전시킨다는 얘기죠. 에너지를 생산하는 시스템 자체를 우리가 어디 속해요? 액티브적 요소에 강하거든. 그러니까 답은 4번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35번 문제. 우리가 그 냉방부하 계산 조건이 뭐야? 냉방이야, 냉방. 이 냉방부하는 언제 있는 거죠? 여름철이고, 냉방부하가 왜 생겨요? 우리가 그 냉방부하는 온도보다 고온인 어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요. 온도가 높아야지 문제가 돼요. 냉방부하는. 옳지 않은 것이죠. 쭉 보니까 1번 부할 때, 냉난방부하, 제실자 발열이나 일사열, 그쵸? 그 냉난방, 그 다음에 난방부하죠. 난방부하 어디 속하죠? 난방부하는 겨울철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이 부하의 종류는 우리가 겨울철은 저온인 게 문제가 돼요. 실내 온도보다 낮을 때는 이 부하 활성에 대해서 이 저온인 이 요소 때문에 온도를 높여야 되거든요.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 있는데 현재 내용을 봤더니 내용에 냉방과 난방부에 대한 설명입니다. 현재 내용을 딱 봤더니 뭐라고 나왔냐면 제실자 발열이나 일사열에 대한 상당 외기 온도는 난방이래요. 아니죠. 우리가 제실자에 대한 인체죠. 인체 발열이라든가 또는 조명이라든가 또는 일사열에 의한 영향은 고온인 부하기 때문에 어디만 속해요? 냉방부하만 속해야 돼. 난방부하가 아니라. 그래서 답은 1번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번. 자, 그 다음에 이제 36번 문제는 이 암기 문제예요. 이 암기 문제인데, 암기 문제 36번은, 다음 중 가장 다른 유형 하나를 물어봤어요. 딱 보니까 뭐가 돼? 1번, 2번, 3번, 4번이 다 고딕은 맞는데, 1번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속한다 그랬어요? 프로렌스 성당은 고딕에서 완성이 안 되고 언제? 고딕에서 르네상스에서 완성이 된 건물이니까 답은 1번으로 보셔야 돼요. 퀼른 성당은 독일의 고딕 성당이고요. 노틀담 성당은 프랑스의 고딕이고요. 랭스 성당도 프랑스의 고딕이긴 해요. 그 다음에 플로렌스 성당도 이탈리아 고딕이긴 하지만 시작은 어디다? 시작은 고딕이지만 완성은 언제? 완성 시점으로 르네상스에 속할 수 있기 때문에 답은 1번이다 보시면 되고요. 37번 문제. 우리가 프랑스의 대형 프로젝트가 나와요. 이 프랑스 가시면 큰 건물들이 많은데, pom피드 센터, 라데팡스 아치, 루브르 박물관의 피라미드가 다 프랑스 건물인데, 답은 2번이에요. 왜냐면, 세인트 메리 악스 건물은 노만 포서 작품으로 영국에 있는 건축물이에요. 영국. 그 답은 2번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2번. 자.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38번 문제죠. 이 38번 문제 보시면, 고려시대 불교건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하고 나와요. 이 고려시대 어쨌든 뭐 건축이다 그러면 주심포, 봉, 부, 수, 강 이런 거 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보, 이게 이제 다포고요. 이게 주심포 건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봉정사공대학전에서 가장 오래된 현존하는 목조 건축물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부석사 무량수전이라 있고 수석사 대웅전 강릉 객사암 이렇게 나와요. 현재 우리가 1번 보시면 수석사 대웅전 같은 경우는 여기 허첨차가 있어요. 여기는 없었고요.
맞는 얘기고요. 두 번째, 부속사 무량선과 봉조사 극락전이 있는데, 부속사 무량선의 내부 불단은 실내 서쪽 측면에 놓여 있고, 불상은 동쪽 측면을 바라보겠다. 세 번째, 봉종사 극락전은 부속사 무량선보다 배열림이 작다. 이 배열림이 좀 작아요. 배열림이 좀 작고 부속사 좀 큽니다. 그래서 배열림은 부속사가 훨씬 큽니다. 그래서 배열림이 답은 3번이죠. 강한 특징이 아니라 약한 특징, 좀 작은, 뚜렷하지 못한 특징이 있습니다. 봉종사 극락전 같은 경우는. 이 배열림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 배열림이 크지 않다는 거예요. 봉종사는. 부속사는 좀 큰데, 배열림이 뚜렷하냐? 이렇게 살짝 밋밋하게 이런 차이를 얘기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배열림이 좀 작은 편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답은 3번이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9번 문제. 이 39번 문제는 승강기 계획이 나오는데요. 이 계획 문제와 법규 문제가 혼합된 문제예요. 승강기 일주 시간 한 바퀴 돌아가는 시간은 문에 열고 닫는 시간, 그 다음에 주행 시간, 승객의 출입 시간, 그 다음에 아주 상세히 계산할 때는 이 손실 시간들 합산해서 계산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세히 할 때는. 자, 두 번째, 6층이나서 연면적 2000제곱 이상인 건축물은 승용 승강기 설치해야 되며, 다만 층수가 6층 이상인 답이네. 뭐냐면 우리가 2000제곱, 그렇죠? 연면적 2000제곱, 그렇죠? 제곱 이상으로서 6층 이상, 얘는 승용 승강기 설치해야 돼.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도 2000제곱 이상일 땐 승용 승강기 설치하는데, 다만 우리가 이 건물은 6층 건물로서 이상이 아니라 6층 건물인데 바닥면적 300제곱미터마다 한 개소의 직통 계단을 설치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예외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2000제곱, 연면적 2000제곱이 되고 6층 이상이야. 근데 딱 6층 건물인데 300제곱미터마다 직통 계단 하나 만들면 설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답은 2번이죠. 6층 이상이 아니라 6층 건물로서 6층으로서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럼 3번, 4번 다 맞는 질문이고요. 40번 문제. 우리가 용어정, 이게 중요하죠. 별표 3개 자주 나와요. 고층 건물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 두 번째, 거실은 거주진무, 집회, 작업, 오락,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 그쵸? 그래서 우리가, 학교 교실도 뭘로 봐요? 건축법에선 거실 용도예요. 왜? 사람들이 장기간 거주하는 학교의 교실도 거실 용도로 보는 겁니다. 사무소의 사무실도 거실 용도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의 지하층은 바닥이 지하층 아래 있는 층으로 뭔가 이상하죠? 지하실 아래에 있다고 무조건 지하층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하층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하층이라 하면 지표가 중요하죠. 지표. 응? 지표. 우리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 아래에, 그쵸? 지하실이라는 그 표 아래가 아니라 지표면 아래, 지표면이죠. 지표면 아래 있는 지표면 아래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이상이 2분의 1 H, 얘가 H다 그러면 2분의 H 이상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이런 층들을 우리가 지하층으로 봐야 돼요. 이해되겠죠? 지하실이라는 표정이 아니라 뭐라고? 지하층 기본이 뭐다? 지표면 아래에 있는, 지표면 아래층에 있는, 비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해당 층의 2분의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용어 정의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답은 3번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까지 해서 풀어봤습니다. 좀 여러분 어떻습니까? 문제 아주 굉장히 많이 맞으셨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까지 이제 뭐 기본서 공부했고 뭐 테마 특강 공부하셨으니까 사실 이렇게 요 정도 문제는 좀 여러분 실전에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실전 문제니까 실제 실전 문제 잘 볼 수 있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